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0편 고구려의 평민 사수촌 여인의 애환.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발생했던 사건들을 서술함에 있어 패자의 입장은 아예 무시되거나 혹은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우리 고대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는 어떠했을까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오늘까지 40회에 걸쳐 고구려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삼국사기를 비롯한 사료들이 왕이나 귀족들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생활상을 읽어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는 당시 고구려의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생활상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도움말을 주실 분은 얼마 전에 고구려의 그 많던 수레는 어디로 갔을까라는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사를 탐색한 책을 내놓은 바 있는 우리역사문화연구소의 김용만 소장입니다. 동양의 일반적인 옛 사서들이 그러하듯이 삼국사기도 전쟁이라든가 외교관계, 또 왕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이야기들, 귀족의 이야기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의 삶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신라의 경우에는 이제 가실 같은 경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만 고구려는 뚜렷한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미천왕과 만났던 사수촌 여인을 삶을 우리가 추정해 보면 어느 정도 당시 백성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역사를 찾아서의 취재팀은 김용만 소장과 의논 끝에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고구려 백성들의 삶을 상징할 수 있는 모델 한 사람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그 모델이 바로 미천왕과 만났던 사수촌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수촌 여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미천왕은 이 여인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내력부터 간단히 살펴보기로 할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교만하고 방탕하며 의심과 시기가 많았다. 즉위하자마자 왕은 안국궁 달가를 죽였다. 달가가 아버지 항렬에 있고 나라에 큰 공적이 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이 존경하므로 그를 의심하여 모살한 것이다. 고구려 제14대 임금이었던 봉상왕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작은 아버지를 죽인 봉상왕은 이번에는 자신의 동생인 돌고에게 칼날을 겨눕니다. 너희놈! 이놈이 백성들의 신망을 믿고 이 형을 권좌에서 몰아낸 다음 왕위를 차지하려는 흑심을 품었으렸다! 대왕마마, 소인은 대왕마마의 신하이자 사사로이는 핏줄을 나는 형제이온데 어찌 불경하게 영모를 꾀하겠사옵니까? 시끄럽다! 영모를 획책하는 돌고처럼의 목을 베어라! 이렇게 되자 돌고의 아들이었던 을불은 화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시골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3세기 고구려에는 그 왕위를 넘보는 그 왕의 동생들의 반란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중천왕의 동생들도 그랬고 그 다음 서천왕 때도 그랬습니다. 14대 봉상왕은 그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작은아버지 또는 죽인 것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위를 넘볼 유력한 사람으로서 자기 작은아버지인 안국군 달가라는 사람을 지목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얼마 후에는 자기의 동생인 그 돌고마저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돌고의 아들이 을불인데 을불로서는 자기도 왕에게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궁궐을 몰래 도망쳐 나왔습니다. 왕실의 자제라는 귀한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빈털털이 뜨내기 신분으로 전락한 을불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시골로 가서 음모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 집 바로 옆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머슴놈은 뭘 하고 있느냐? 개구리 소리가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다 하지 않았느냐? 예, 나으리, 소인이 울지 못하게 하겠사옵니다. 집주인 음모는 개구리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을불로 하여금 밤마다 기와 조각과 돌을 연못에 던지게 하였고 낮이면 나무를 해오라 하여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았다.
삼국사기에서 머슴살이를 해야만 했던 하층민의 애환을 가장 실감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봐,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자고 고달픈 머슴살이 그거 하지 말고 나하고 장사를 해보는 게 어때? 미천이 있고 수완이 있어야 장사도 할 텐데 나는... 걱정 말고 나만 믿어. 배를 타고 압록에 가면은 소금 만드는 집들이 있는데 거기서 소금을 떼다가 행삭을 하면은 그까지 머슴살이야 비하겠어? 을불은 머슴살이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1년 만에 그 집을 나와 제모라는 동촌 사람과 함께 소금 장사를 시작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기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품이 바로 소금이었기 때문에 특히 제염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 국가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산물이었겠지요. 광초대왕이 이제 거란 정보를 할 때 그때 그 내륙에 있는 소금을 이제 얻기도 했었지만 고구려에서 일반적으로 소금을 얻는 곳은 이제 동해를 통해서 그들로부터 소금을 이제 세금식으로 이제 받았다는 기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압록강이라든가 또는 요동 쪽에서 해안가 쪽에서 소금을 얻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을불의 경우는 압록강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행상을 했다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압록강 하구 쪽에 있는 거대한 그 염전 소유주로부터 소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대신 팔아주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소금 사려! 소금 사시오! 소금 사시오! 아이고, 이 소금은 안 팔리고 날도 저물었으니 저 집에 가서 하룻밤 머물러야겠다. 주인 계시오? 주인 계시오? 하룻밤 묵고 갑시다. 소금 장수 총각 어서 와요. 그렇지 않아도 집에 소금이 떨어졌는데 잘 됐네. 소금 장수 을불이 하룻밤을 묵기 위해 찾아든 이 집이 바로 우리가 오늘 프로그램의 모델로 삼기로 한 사수촌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프로그램 미천왕 시기의 고구려 역사를 다룰 때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줄거리만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집 노파가 하룻밤 머문 대가로 소금을 요구하여 한 말가량을 주었다. 그러나 노파는 더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을불이 주지 않자 노파가 그를 미워하여 몰래 자신의 신발을 소금 속에 묻었다. 다음 날 아침 을불이 이를 모르고 소금짐을 지고 떠났는데 노파가 쫓아오더니 을불이 자신의 신발을 훔쳤다고 거짓으로 압록 성주에게 고발하였다. 소금 장수 저자가 저 여인의 신발을 훔쳤으니 소금을 모두 빼앗아서 신발값으로 저 여인에게 주도록 하고 장 20대를 때린 다음에 풀어주도록 하라. 여기서 곤장을 맞고 풀려난 을불이라는 이 사람이 바로 훗날 왕위에 오르게 되는 미천왕입니다. 그러니까 미천왕은 고구려의 역대 왕 중에서 하층민들의 밑바닥 생활을 몸소 겪었던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왕으로 보아서 남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수촌의 이 여관집 노파는 생활이 어떠하였기에 가난한 소금 장수를 수탈하려 들었을까요? 소금 장수 을불이 왕위에 올라 미천왕이 되었던 때가 서기 300년이었기 때문에 그때 사수촌 여자의 나이가 60살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그녀는 서기 240년 무렵에 태어났다고 가정해 볼 수 있겠죠. 서기 240년이면 동천왕 말기였습니다. 동천왕 20년 가을, 고구려의 왕이 중력적으로 도주하고 있다. 이 나라의 기병들은 고구려 왕을 추격하여 생포하도록 하라. 고구려의 도성이 우리 손에 들어왔다. 군사들은 고구려 민가로 내려가 마음껏 약탈하라. 관구검이 지휘하는 위나라 군사가 쳐들어왔던 그 전쟁에서 고구려는 도성이었던 환도성이 함락당하고 동천왕은 남옥저 쪽으로 도주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위나라 군사에 의해 죽음을 당한 고구려 군사가 18,000여 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환도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백성들을 도륙하였다. 오, 여기 쓸만한 처녀가 있었구나. 저 여자를 끌고 가자. 나는 안 됩니다.
당시 서암록곡 사수촌은 위나라 군사가 고구려를 공격해 왔을 때 전쟁터가 되었거나 위나라의 약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으로 삼기로 한 사수촌 여자는 당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화를 면할 수 있었지만 그녀의 언니는 적군의 전리품으로 위나라로 끌려가는 바람에 자매간의 생이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지역에서 전쟁의 상처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인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을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그 자식들 중에서 노동력을 어느 정도 갖춘 남자들은 이제 노비로 끌려갔을 테고, 여자들은 적에게 아주 유린당하거나 아니면 끌려가서 거기서 여자 노비로 이제 활용이 됐겠죠. 가족이 생이별하는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구려가 전쟁을 잘해서 큰 제국을 이루었다라는 측면만 볼 수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저런 일반 백성들의 많은 희생이 따랐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동천왕은 흩어졌던 군사를 추스려서 위나라 군사를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 조정에서는 그 전쟁에 공을 세운 장수들에 대한 논공 행상이 이루어집니다. 목숨을 걸고 짐을 보필한 미루에게는 거목과 청목곡을 하사하고, 옥구에게는 압록과 두물하원을 시급으로 내리노라. 우유에게는 구사자를 추증하고, 우유의 아들 조정에서 귀족들이 전공에 따라 특정 지역을 시급으로 받거나 벼슬을 하사받는 잔치를 벌이는 사이 적군에 의해 유린당했던 일반 민가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어머니, 전쟁이 끝나서 군인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셨다. 아버지! 언니가 위나라로 끌려간 데 이어 아버지마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무릇 그런 가정이 이 사수촌 여자의 집만은 아니었겠죠. 고구려 초기에는 군인이 선택받은 특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고구려도 초기에는 아마도 자식자라 부르는 사람들이 전쟁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특수한 전문적인 군사 집단 가지고는 동원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고구려가 초기에 이웃 국가들을 점령할 때는 소수의 군대로 가능했지만 이제 한나라와 같은 대국과 싸울 때는 군대의 숫자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도 군인으로 징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 경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반 천민들까지 말먹이는 천민들까지 군사훈련을 시켰다는 것은 일반 백성들도 점차 군인으로 모병을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제 징집을 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좌식자를 글자 뜻풀이대로 하자면 앉아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만 농사를 짓거나 여타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고구려 초기의 직업 군인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수촌 여인이 살았던 시기에 이르면 대규모의 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 모두가 군역의 의무를 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군인들의 대부분이 결혼을 안 한 총각들이라기보다는 당시에는 결혼한 유부남들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미망인들 문제가 사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사회 안정을 위해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고구려의 경우에는 미망인들이 홀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 형사치수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흉노, 부여, 고구려 다 같이 보이는 건데, 형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수를 책임져서 미망이 어려운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가족 차원에서 미망인들을 이제 보호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수촌 여자의 어머니에게는 미혼의 시동생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위나라와의 전쟁 때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품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 고구려의 평민 가정에 충분히 있었을 법한 일을 가상해서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사수촌 여자는 어린 나이 때부터 밭에 나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참기 어려운 시기는 곡식을 수확하려면 아직 멀었고, 가을거지했던 양식은 동이 나버린 봄부터 초여름까지의 춘궁기였습니다.
신라 눌지왕 16년의 기록에는 백성들이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우리가 잘 아는 온달 전에도 온달이 느릅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백성들의 이런 곤궁한 삶을 모른 채 했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고국천왕 16년 10월 왕이 질산 남쪽에서 사냥하다가 길가에 앉아 우는 자를 보고 물었다. 너는 어찌하여 대장부가 길가에 나앉아 울고 있느냐? 대왕마마, 살림살이가 워낙 빈궁하여 그동안 품을 팔아서 어머님을 봉양하였사온데 금년에는 중년 때문에 품팔이 할 곳마저 없어지는 바람에 곡식한데도 얻을 길이 없사옵니다.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 울고 있었사옵니다. 어허, 내가 백성의 부모가 돼 이런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게 다 나의 죄로구나. 왕은 서울과 지방의 관청에 명령하여 호랍이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 늙고 병들고 가난하여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자들을 널리 탐문하여 구제하게 하였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매년 봄 3월부터 7월까지 광곡을 풀어 구제곡으로 빌려주었다가 겨울 10월에 상환하게 하는 것을 법규로 정하였다. 이것이 바로 국상이었던 을파수가 고국천왕에게 건의해서 실시하게 된 진대법입니다. 고구려가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농경지를 확보해서 안정된 농업국가로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년경에 을파서가 진대법을 실시했던 것은 고구려의 당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농업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그 농민들의 생활 안정이 고구려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농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농경지를 확보하고 개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했었고, 당시에 그 농사 짓는 법도 많이 개선돼서 식량 생산이 요 무렵에 와서는 많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진대법 실시는 빈민 구제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주변 나라의 백성들이 다투어 고구려로 몰려오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국경 수비대 같은 경우가 철저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도 하게 됩니다. 을파소가 진대법을 실시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제 고구려로 우리나라 백성들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고국양왕 시기에는 고구려가 세금이 낮다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몰려오니까 옆에 있는 그 부견이 세금을 낮춰가지고 못 가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이제 외국으로 넘어갔다는 기록은 별로 없는데 백제에서 고구려로 넘어왔다, 또는 저쪽 그 한나라나 또 이런 쪽에서 고구려로 자발적으로 넘어온 농민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았다고 지금 기록에 보입니다. 그러나 농지가 넉넉지 못한 영세한 백성들의 경우 가을 거지를 해봤자 관청에서 구워다 먹은 곡식을 갚고 나면 다시 곤궁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겠죠. 어느덧 처녀로 성장한 사수천 여인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 낮에는 들에 나가 농사를 짓고 밤에는 길쌈을 해야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시대의 중요한 직물은 삼배와 비단이었습니다. 뽕나무를 심어 누에를 치고 거기서 실을 뽑아 만든 비단은 귀족들의 옷감으로나 쓰였을 것이고, 일반 백성의 경우 밭에다 대마를 심어서 거기서 실을 뽑아 짜냈던 삼배옷을 주로 입었겠죠. 고구려는 이제 그 금은수라 불리는 수놓은 비단을 생산해서 그것을 외국에 수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단이라 그러면 이제 중국이 생각나지만 고구려도 같은 비단이지만 수놓은 비단들을 많이 만들어 걸 볼 수 있습니다. 고운벽화에는 흰색 옷이 아니라 전부 다 색동옷을 입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옷감에 대한 기술이 뛰어났고 염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발달한, 의료 사람이 발달한 나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제 백성들에게 농업과 함께 길쌈 짜는 것을 장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장터해가지고 나가서 곡식을 받고 오려면 배를 한참을 더 짜야 하는데
졸리는 모양이구나. 애미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예, 어머니 해주셔요. 옛날 하늘나라 옥황상제한테 직녀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더란다. 그 직녀가 어느 날 견우라는 목동을 만나서 혼인을 하게 됐는데 옥황상제가 시킨 일을 게을리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옥황상제가 벌을 내린 거야. 두 사람을 떨어져 살게 하고 1년에 한 번만 만나게 한 거야. 세상에. 부부간에 어찌 1년에 한 번만 만나고 살 수 있습니까?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 벌을 받은 거지. 그래서 1년 내내 떨어져 살다가 드디어 만나기로 한 7월 칠성날이 됐는데 은하수가 가로막아서 만날 도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것마저도 못 만났습니까? 은하수를 건너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때 까마귀하고 까치들이 몰려와서 다리를 놔준 거야. 그래서 견우하고 직녀는 그 오작교를 건너서 만났다. 이 견우직녀 이야기는 동양에 널리 전승되오던 설화였는데 서기 409년에 축제된 것으로 알려진 평양 덕흥리의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은하수를 가운데 두고 앞에는 견우가 뒤에는 직녀가 그려져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고구려 시대에 이 설화가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증거죠. 어쨌든 사수촌의 이 처녀는 옷감을 짜고 옷을 짓는 솜씨가 좋아서 얼마쯤의 재물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음력 10월에 동맹제가 열렸습니다. 조정에서는 고등신과 부여신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행사였으나 일반 백성들은 한바탕 잔치를 벌이는 축제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삼국지 위서동의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백성들은 노래와 춤을 좋아하며 나라 안의 촌락마다 밤이 되면 남녀가 떼지어 모여서 함께 노래하며 유희를 즐긴다. 낭자, 나는 사수촌 고개마루에 사는 우달이란 사람인데 낭자는 어디서 오시었소? 소녀 역시 사수촌에 삽니다. 저기 범바위 아래. 내가 감히 청혼을 하고 싶은데 받아주시겠소? 글쎄요, 이렇게 점잖은 어투로 사랑을 고백했는지 그보다 더 자유롭고 격의 없이 교제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고구려의 남녀가 자유연애를 했을 것이라는 점은 여러 기록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동맹축제 같은 경우는 일종의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젊은 남녀들이 만나서 서로 눈 맞으면 결혼했다 하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유연애가 고구려 후기에 가면 있을 정도로 자유분방하게 놀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남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천 잃어본 벽화를 보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야외에서 남자는 춤추고 여자는 검은고 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봤을 때도 일반 평민들도 마찬가지로 자유분방하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놀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맹축제에서 우달이라는 총각으로부터 청혼을 받은 사수촌 처녀는 일단 구두로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다고 응답합니다. 이제 혼례를 치를 일만 남았는데요. 아참, 혼례를 치르려면 목욕재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고구려에 다녀간 중국 사람들이 쓴 견문록에 고구려의 목욕 풍습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중국 사서에는 고구려 사람들은 깨끗한 것을 좋아해서 목욕을 즐긴다거나 친소를 가리지 않고 한 냇물에서 목욕한다와 같은 기록들이 눈에 띄입니다. 잘 안 씻기로 소문난 중국인들 눈에는 목욕을 자주 하는 고구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목욕을 매우 즐겨했다 하는 기록이 이제 중국인들의 견문에서 많이 보입니다. 목욕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사람들이라서 좀 더럽다라고 했던 중국인들 눈에 남녀노소가 이렇게 강가나 이런 데서 목욕하는 것이 매우 신기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고려 시대에도 송나라의 서경이 고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목욕을 자주 하느냐, 옛 유풍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위생관념이 매우 철저했던 고구려 사람들은 이제 온천욕도 좋아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온천욕을 즐겼다는 것은 삼국사기에 그 근거가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서천왕 17년 봄 2월 왕의 아우인 이루와 소발이 모반하여
병을 핑계대고 온탕으로 가서 자기 무리들과 방종하게 놀며 불온한 언사를 퍼뜨렸다. 왕이 국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을 불렀다. 서천왕의 두 아우가 무리를 이끌고 가서 놀았다는 그 온탕이 휴양시설을 갖춘 요즘의 온천과는 달랐겠지만 귀족이든 평민이든 목욕을 자주 했던 것만은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목욕을 자주 하면 역병 감염을 막을 수 있었는데 고구려의 경우 역병이 돌았다는 기록이 서너 차례밖에 보이지 않는 것도 바로 목욕을 자주 하는 생활 습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한편 혼인 날짜를 받아둔 사수촌 처녀의 집에서는 혼례 준비가 한창입니다. 혼례 준비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신랑 신부가 거처할 집을 짓는 일입니다. 삼국지 위서동의전은 사위가 들어와서 딸과 함께 살 그 집을 사위서자를 써서 서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혼인할 때 구두로 미리 정하고 여자의 집 몸체 뒤편에 작은 별채를 짓는데 그 집을 서옥이라 부른다. 해가 저물 무렵 신랑이 신부집 문 밖에 도착한 다음 장모님, 소인은 사수촌 고갯마루에 사는 우다리옵니다. 아무쪼록 따님과 신방을 차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절하면서 3번을 거듭 청한다. 내 딸과 서옥에 함께 들어가 자도록 하여라. 신부의 부모가 그렇게 허락하면 신랑이 가져온 돈과 패백을 서옥 곁에 쌓아둔다. 아들을 낳아서 장성하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 배웠던 대릴사위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대릴사위제 혹은 서옥제의 사회적인 의미는 고구려 여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죠. 남편과 함께 서옥에 신방을 차린 서수촌 여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모처럼 단란한 생활을 꾸려갑니다. 장모님, 지금처럼 농사를 지어서는 세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습니다. 땅을 좀 늘리고 소출을 더 많이 내도록 해야 합니다. 난 이미 늙어서 일손을 보탤 처질도 아닌데 힘들지 않겠느냐? 이 사람이 결혼할 때 가져온 돈하고 소녀가 기싸움으로 모은 돈으로 땅을 좀 더 사고 소와 보습을 구입하겠습니다. 소를 사서 쟁기질을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지. 당시 고구려는 이제 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황토대왕도 비려를 정벌하면서 엄청난 양의 소를 데리고 옵니다. 물론 소는 뭐 수레도 끌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농업에 투입됐습니다. 당시에 그 심경법, 밭을 좀 더 깊이 갈아야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과거에 뭐 따비 같은 경우로는 그렇게 밭을 깊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에는 그 보습이라고 하는 아주 큰 쟁기에 다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한 40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이 보습이 많은 것은 물론 철산업이 발달을 해서 그래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돼야겠지만 무엇보다 그것을 끌려면 사람의 힘 갖고는 힘들고 소가 이용이 돼야 됩니다. 말 타고 사냥하는 벽화의 모습이 고구려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간주되면서 고구려가 농업국가라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고구려는 일찍부터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은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고구려 고분 벽화 중 오해분 사호묘와 오호묘에 보면 소의 머리 모양을 하고 벼이삭을 든 신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쌀밥을 주로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주로 귀족들이었을 것이고 일반 백성들은 보리나 조, 잡곡 등을 주식으로 삼았을 것이라고 김용만 소장은 설명합니다. 임진강변에 있는 그 무등리 보루에서는 고구려 군인들의 그 식량 창고가 나왔는데 거기서 조하고 쌀이 거의 같은 비율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덕흥리 고분의 기록에 보면 쌀이 이제 창고 가득히 있었다 하는 기록들이 나오는 거 봐서 귀족들은 이제 쌀밥을 이제 주로 먹었고 일반 평민들은 그보다는 잡곡, 특히 조하고 보리를 중심으로 먹었을 거로 보입니다. 고구려는 그 이제 남쪽과 달리 논보다는 밭이 많았기 때문에 쌀 농사도 이제 밭벼 위주로 했을 것이고 다만 그 커다란 이제 쇠보습을 이용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남자는 쟁기로 밭을 갈고 사수촌 여인은 씨앗을 뿌립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살림살이를 꾸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서천왕 11년 겨울, 인근의 적들이 빈번하게 우리 고구려 영토를 침범하고 있으니 이들을 무찌르지 않고 어찌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느냐. 안국군 달가는 군사를 이끌고 나가 속신을 물리치도록 하라. 이 전쟁에 사수촌 여인의 남편 우달이 징발됩니다. 그녀는 당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노모와 함께 농사를 짓는 한편으로 밤이면 길쌈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은 이후에도 멀리 북쪽의 전선으로 떠난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 드물기 전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사수촌 여자가 어머니와 함께 밭에서 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아니, 웬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시끄럽지? 아무한테나 좀 물어봐야겠다. 여보시오, 무슨 일이요? 아유, 지금 국내성에서 온 못된 귀족들이 마을 사람들한테 행패를 부리고 가축을 빼앗고 야단을 했어요. 아유, 그 소 탐낼지 모르니까 빨리 가고 저쪽으로 도망가세요. 아유, 큰일 났다. 소 몰고 새끼들 빨리 가자. 예, 어머니. 고기가 먹고 싶던 차에 마침 잘 됐다. 여봐라, 저 여자가 끌고 가는 소를 빼앗아서 도살하라. 농민들이 물론 국가가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중앙 정권이 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의 유력자들이, 귀족들이 이렇게 일반 평민들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도 이제 그러한 그 사례가 고국천왕 시기에 연나무 귀족들이 일반 백성들의 남의 자산을 마구잡이로 뺏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귀족들이 행차할 때 이제 숨고 또 소와 같은 중요한 재산들은 지켜야 되겠죠. 당시 그 백성들한테 중요한 재산이라면 소라든가 또는 철제 솥이라든지 농사 짓는 이런 보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일 텐데, 고국천왕 12년 9월의 기록을 보면 부패한 귀족들의 비행에 대한 이런 기록이 올라 있습니다. 중외 대부 패자 어비류와 평자 좌가려는 모두 왕후의 친척으로서 권력을 잡고 있었다. 그 자제들이 모두 그 세도를 믿고 교만하고 사치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의 딸을 겁탈하고 남의 토지와 주택을 갈취하였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붕괴하였다. 큰 재산이었던 소를 빼앗겨 버리자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몸져 눕고 말았고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형편이 어렵더라도 장례는 성대하게 치르는 것이 당시 고구려의 전통이었던지라 이 사수천 여인도 가지고 있던 재물을 모두 소비하여 어머니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습니다. 목숨이 끊어졌다고 해서 아주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무덤 속에서 영원히 머문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전선으로 징용 나간 남편은 소식이 없고 소까지 빼앗겼으니 살 길이 막막했겠죠. 그렇다면 가족이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전쟁의 참화를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산성으로 올라가시오. 혹시간콜 가축 한 마리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자, 빨리 챙겨서 산성으로 올라가요. 가서.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소개했듯이 고구려는 애적의 침입을 받을 때면 평소에 살던 마을을 비우고 모든 사람들이 높은 산성으로 들어갑니다. 적군의 군량으로 쓰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집안에 곡식 한 톨 안 남기고 성 안으로 들어간다 해서 이것을 청야전술이라고 했습니다. 그 국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충성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전술이 됐지만 아마 강압적으로 백성들을 소개시켜서 빨리 저 성으로 들어가라, 안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했었을 겁니다. 그때의 백성들 경우는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그 소, 그리고 농기구, 그러니까 보석을 비롯한 농기구들, 쟁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철제 솥은 옛날부터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이제 직조 기구라든지 그런 정도들을
데리고 산에 있는 산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산성으로 대피해서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곤 하나 문제는 전쟁이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대규모의 병력이 동원되는 전쟁의 경우 몇 달씩 걸리는 게 예사였는데 농작물 파종기에 전쟁이 터지면 그 해는 농사를 아예 못 짓게 되겠죠. 파종을 해놓고 산성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전쟁이 끝난 뒤에 농작물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리가 없었겠죠. 농민들이 결국은 자기 농경지를 복원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리면 결국은 거기 살지 못하고 떠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떠돌이 유문이 되면 정착하지 못하게 되면 국가의 재정 수입이 줄고 그로 인해서 국가가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나라가 그 645년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고구려 남부 요동지방을 자꾸 친 이유도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겠다. 전쟁이 나면은 씨 뿌리고 그 밭 가는 거 대신에 적과 싸워야 되니까 당연히 그해 가을에 수확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또 수확이 다 될 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말바꾸기 한번 밟히면 들판에 혹시 걷지도 못하고.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아갈 길이 막막해진 사수촌 여자는 혼자의 힘으로 힘겹게 농사를 짓는 한편으로 부잣집 품팔이라도 하겠다고 나섭니다. 저기 사거리 기와집에 사는 촌장집에서 일꾼들을 구한다는데 거기 가서 알아보지 그래. 그 집 주인장이 조정에서 큰 벼슬을 하다가 이번에 내려갔대. 저 같은 여자들도 할 일이 있을까요? 아유, 여부가 있겠어? 물깃고 방아찍고 부엉이라는 여자들이 수두룩 하다는데 거기 가서 사정 얘기하고 일 좀 하자고 부탁해봐. 을불이 머슴살이를 했던 것처럼 가난한 집 여자들도 부잣집 일꾼으로 고용되어서 집안일 품팔이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악 3호 고분의 벽화를 보면 설거지를 하거나 시루를 옆에 놓고 일을 하거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여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무용총 벽화에는 귀족에게 음식을 갖다 바치는 여자 시종의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디들방아를 찢는 노비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또 이제 물을 깃고 할 때도 아광이다, 또 음식을 만들 때도 압이다 이런 식의 그 노비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부잣집에서는 자기 노예도 물론 무조건으로 했지만 그 마을에 사는 이제 비난하는 농민들을 이제 데려다가 자기 일을 시켰겠죠. 그래서 디들방아로 곡식을 이제 빻게 하고 도르를 이용해서 도르박에 물을 길어오게 한다든가 또는 이제 부엌에서 시루에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거나 또는 안주인한테 이제 식사라든지 또 차 같은 걸 또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집안을 청소하고. 사수촌 여자가 근근히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던 어느 날 전장으로 징용 간 지 3년 만에 남편의 소식이 날아듭니다. 여기가 우단의 집이 맞소. 예, 군인간 내 남편이 우달인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됐소. 남편은 적군과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했소. 예?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당시 고구려는 숙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위로 차원으로 약간의 땅과 재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반 병사들이 전사했을 때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수들의 경우 점령 지역을 시급으로 주거나 벼슬을 올려주었던 관행으로 미루어 전사한 일반 병사의 유족에게도 일정한 보상을 해서 사기를 올려주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어머니, 경당에 다녀오겠습니다. 오냐. 가서 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활쏘기도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 사수촌 여자는 아이를 경당에 보내 교육시키는 한편으로 농사짓고 길쌈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조금씩 재물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비단 전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천왕 2년 겨울 12월 지진이 일어났다. 서천왕 3년 여름 4월 서리가 내려 보리가 큰 피해를 입었다. 여름 6월에는 큰 가뭄이 들었다. 김용만 소장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자연재해의 기록들을 집계해서 통계를 내본 적이 있다는데 직접 들어보기로 하죠. 삼국사기에는 자연재해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가뭄이라든가 서리,
눈 피해, 또 지진, 그다음에 뭐 역병이 돌았다는 것, 또 메뚜기 떼들이 이제 습격해서 농사를 망치게 했던 거라든가 번개라든지 이런 특별한 것들의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경우에는 가뭄이 13번 들었다는 것을 비롯해서 한 103건의 그 자연재해가 기록되어 있고요. 백제는 99건. 그다음에 신라는 이제 후기 신라까지 포함해야 되고 또 워낙 기록이 많기 때문에 345건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자 서천왕 4년에 왕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각 지방에 있는 창고를 열어서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하도록 하라. 그러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전국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관청의 창고를 개방했다고는 하나 그 구호 양곡만으로 살아가기에는 힘에 겨웠겠죠. 흉년이 들게 되면 백성들이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귀족의 집에 가서 노동을 해서 간신히 먹고 사는데 그것마저 힘들 때는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이라든지 느릅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제 고비를 넘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온달 같은 경우가 느릅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그 구황작물이 없었습니다. 간식이라봤자 그러니까 참마 같은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4월 정도 되는 곡식이 싹이 트는 정도가 가장 농민들이 견디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생활력이 억척스러웠던 사수촌 여자는 농사만으로는 생활고를 이겨내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물을 털어서 여관을 차립니다. 여기서 여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오관은 길손을 채워주고 얼마씩의 대가를 받는 영세한 숙박업이었겠죠. 상업이 발달하자면 시장이 있어야 하는데 삼국사기 열전편의 온달전을 보면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금부치 같은 귀중품을 주면서 시장에 가서 말을 사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당시의 시장에서 곡물이나 각종 기물 혹은 농기구들을 사고 팔았던 것은 물론 소나 말 같은 가축들의 거래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수촌 여자가 살았던 서암록곡은 압록강을 통해서 상인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애지에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숙박업도 성행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기록에는 없지만 조선시대처럼 주마가 같은 그런 먹거리를 파는 곳도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고구려 시대에는 이제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여자들이 시장에서 물물 거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라고 해서 그런 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수촌 여인도 그런 여관업 정도는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거기에는 이제 그 을불과 같은 이제 떠돌이 행상들 그리고 또 먼 거리를 이제 왕리하는 그런 뭐 군인이라든지 또는 뭐 새로운 물건을 이제 구입하기 위한 농민들도 이제 왔다 갔다 했었을 겁니다. 사수촌 여자가 여관을 차려놓고 오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숙박을 하던 이 시기는 봉상왕이 권좌에 올라 폭정을 휘두르고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봉상왕의 동생이었던 돌고가 죽음을 당하자 그의 아들인 을불이 시골로 도주하여 부잣집에서 고된 머슴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아들은 어느덧 장성해 있었는데 이 집에 울스라는 남자가 살고 있나? 을스는 내 아들인데 왜 찾으시오? 부역 명령이 떨어졌으니 내일부터 궁궐로 나오라고 하시오. 아니 6년이 들어서 애써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기 힘든데 궁궐에서 무슨 부역을 한단 말이오? 15상 이상 된 남녀는 궁실 개축공사에 교대로 동원하라는 어명이니 날짜 어기지 말고 참석하라고 하시오. 삼국사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봉상왕 9년 봄 2월부터 가을 7월까지 비가 오지 않았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 여기서 잠깐 삼국사기에 실린 기민상식이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하면 굶주린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는 살벌한 뜻이지만 그 정도로 백성들의 삶이 공궁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봉상왕이 15세 이상 남녀를 징발하여 궁시를 수리하게 하였다. 백성들은 식량의 결핍과 부역의 고통으로 인하여 사방으로 유랑하였다. 그렇게 되자 임금 다음으로 직위가 높은 국상 창조리가 임금에게 이렇게 충언을 합니다.
대왕 마마, 천재지변이 연달아 발생하고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은 살 곳을 잃었사옵니다. 젊은이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노약자들은 계곡과 구렁텅이를 헤매고 있으니 지금은 진실로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걱정하여 근신하고 반성할 때이옵니다. 대왕마마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한 번도 생각지 않으시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몰아다가 나무를 깎고 돌을 나르는 부역으로 괴롭히고 있사옵니다. 더구나 주위에는 강한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사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가 피폐한 기회를 이용하여 침범해 온다면 사직과 백성들은 어찌 되겠사옵니까? 원컨대 대왕마마께서는 이를 깊이 생각하시옵소서. 지금 뭐라 하였는가? 임금이란 백성들이 위로 받드는 자리다. 궁궐이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으면 임금의 위중함을 내볼 수가 없는 것이야. 지금 국상 그대는 나를 비방해서 백성들의 칭송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닌가? 전쟁과 흉년에 시달려온 백성들은 설상가상으로 패덕한 군주를 만나 더욱 고단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부역동원 대상자는 2달이나 3달 동안 집안일을 팽개친 채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국가로부터 노임을 받기는커녕 자신이 먹을 식량을 스스로 챙겨야 했기 때문에 이중의 고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정조 임금 같은 경우는 수원화정을 쌓을 때 백성들에게 임금을 철저히 지불했던 기록들이 보입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과거에는 그 부역에 나서는 노동자들에게는 특별히 급여를 지불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개인이 그 부역에 나갈 때에 식량을 스스로 만들어서 나와야 됩니다. 다만 1년 내내 그렇게 노동력을 부리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굶어 죽기 때문에 1년에 며칠 정도로 한정을 합니다. 뭐 한 30일이나 뭐 보름이나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 사수촌 여자 역시 농사는 흉년이 들어 망친 데다 궁실개축 공사장에 부역하러 나간 아들에게 먹을거리를 챙겨줘야 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금장수 을불이 그녀의 여관에 투숙하게 되었고 하룻밤 숙박비로 소금을 한 마리나 받았으면 됐지. 무얼 더 달란 말이오? 누가 소금 장수 아니랄까봐. 사람이 어찌 그리 인색해. 조금만 더 줘요. 욕심이 과하시오. 전 일이 나오면은 나 다른 집에 가서 묵으리다. 이렇게 되자 화가 치민 사수촌 여자는 자신의 신발을 소금자루 속에 몰래 숨겨버리게 됩니다. 한편 사수촌 여자의 모함으로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리게 된 을불은 소금도 빼앗기고 억울하게 매질을 당한 뒤에 빈털털이 신세가 됩니다. 장사 미천을 다 날린 데다 전과까지 떠안게 됐으니 처지가 말이 아니었겠죠. 국상 창조리는 봉상왕을 폐회시키기로 대신들과 모의하고 왕손이었던 을불을 새 임금으로 모시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삼국사계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상 창조리가 사람을 파견하여 온 나라에서 을불을 찾게 하였다. 그들이 비류하 물가에 도착하였을 때 한 사나이가 배에 있었는데 얼굴이 몹시 초췌하였으나 행동 거지가 보통 사람과는 달랐다. 소금 장사 미천을 털린 데다 태형까지 받고서 빈털터리로 돌아다니는 신세였으니 거린이나 진배 없는 행색이었겠죠. 어쨌든 을불은 궁궐로 돌아가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사수촌 여인은 여관을 해서 번 수입으로 형편이 어지간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미천왕은 서암록곡을 순행하게 됩니다. 고구려의 왕들은 수시로 지방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둘러보는 행차를 했는데 한때 자신이 머슴살이를 하고 소금 장사를 했던 그 지역을 다시 찾아와서 둘러봤을 가능성이 있겠죠. 여관 주인 노파는 당장 나와서 어명을 받으라!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어명을...
설마 새로 즉위한 임금이 자신 때문에 고초를 겪었던 그 소금 장수였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그녀는 임금 앞으로 끌려갑니다. 미천왕은 그 사수천 여인에게 어떤 벌을 내렸을까요? 어전에 불려간 그 노파는 자신이 살아왔던 내력을 낱낱이 털어놓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을 것이고, 하층민의 삶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체험했던 미천왕 역시 그녀를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고구려의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의문을 화두로 사수천 여인이라는 한 여자의 가족을 모델로 삼아 역사적 사실에다 상상력을 가미해서 탐색해 보았습니다. 주인공의 삶을 너무 비극적으로 설정한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었겠죠. 그러나 당대를 살았던 고구려의 평민들이면 누구나 겪었음직한 역정이었을 것입니다. 고구려가 7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강성제국의 위용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도 백성들의 이러한 희생 때문이 아니었을까요?